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회 부산 공유경제 포럼 두 번째 날 특별 강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는 제2회 부산 공유경제 포럼 2일차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박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2회 부산 공유경제 포럼 특별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네, 어제는 로컬의 재발견, 코로나 시대의 공유경제라는 주제로 모종린 교수님의 기조 강연과 더불어 공유경제의 생태계 진화는 계속된다라는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분들의 발표와 함께 열띤 토론이 진행됐었죠. 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스타트업 공유경제와 만나다라는 주제로 마지막에 토크 콘서트가 있었는데요. 정말 뜨거웠던 알찼던 1일차 세션이 어제부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 열리는 2일차의 특별 강연은 코로나19의 변곡점이라는 주제로 다뤄질 예정인데요. 코로나19가 정말 우리 삶의 많은 영역들을 바꾸어 놓은 만큼 공유경제에도 큰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특히 이번 특별 강연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변화를 우리가 맞이하였고 그에 따른 위기 대응책과 더불어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네, 특별히 이번 세션은 코로나 상황인 만큼 언택트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상의 많은 부분들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있는 요즘 회의라든지 전시와 같은 컨벤션 분야도 비대면으로 언택트로 전환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될 특별 강연도 대표적인 온라인 화상회의 앱이죠. 줌을 통해서 서울과 제주 각지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발표에 도움을 주실 연사분들을 짧게 소개해드린 후에 발표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발표를 해주실 분은 총 3분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로 발표를 맡아주실 분은 K선 창조경제연구회 연구원이신 김예지 연구원을 모실 예정이며, 두 번째 발표는 요휴 인적자원 쇼호스트 소상공인 매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비덕션의 강동호 대표님을 연사로 모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발표자는 한컴 모빌리티 현재영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한컴 모빌리티는 IoT 기술 기반 공유 주차 솔루션 제공 전문 기업입니다. 네, 이렇게 공유 경제를 대표하는 세 분의 발표를 만나보시면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연사분을 소개해드리면서 막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연사님입니다. K선 창조경제연구회 김예지 연구원님을 모시고 오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유경제와 부산이라는 주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예지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발표 자료가 준비가 되셨으면 바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유경제와 부산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K선의 김예지 연구원입니다. 부산 공유경제 계획 연구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행사에 발표를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코비드-19 이후 공유경제가 위기인가 기회인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유경제는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이 통계 자료들은 코로나 이전 공유경제의 엄청난 성장을 전망했던 자료들입니다. 2010년 이후 세계 공유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2013년에 26억 달러에 불과했던 공유경제 시장 규모는 2025년경 3,350억 달러로 성장하여 기존 공유경제와 유사한 렌탈 시장의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2017년도에 발표된 자료 중 공유경제를 O2O 시장으로 간주하여 분석했을 때 2020년 약 1,081조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요. 과연 이러한 규모가 대체 어느 정도 큰지 가늠이 잘 안 되는데 GE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 시장에서 인터넷 산업이 46% 정도를 차지했었는데 2025년이 되면 공유경제 산업이 글로벌 경제의 절반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 공유경제의 성장을 예견했었습니다. 이 통계 자료 역시 코로나 이전에 발표됐었던 건데요. 2007년 시가총액의 기업 순위와 10년 뒤인 2017년 시가총액의 기업 순위를 비교했더니 기존 엄청난 규모를 자랑했던 기업들은 순위에서 밀려나고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플랫폼 기업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는 그림의 순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니콘 기업의 대부분도 공유 경제를 표방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탈세계화, 글로벌 밸류체인의 붕괴, 보호주의, 언택트, 사회적 거리두기 등과 같은 사회적, 산업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이노베이션 바이옴 저자이자 마케팅 회사 브리지인사이트의 창업자 쿠마르 메타는 포브스 기고에서 코로나19 이후 공유경제 시대는 가고 고립경제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연일 공유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기사들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접촉을 최소화해야 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방역과 위생이 중요해지면서 언택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고 무언가를 공유해야 되는 활동들에 제약이 생긴 셈이죠. 공유경제 대표 기업인 우버는 2020년 4분기에 흑자 전환을 이뤄낼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외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동 수요가 줄어들면서 결국 차량 공유 이용자가 크게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회사는 지난 상반기 총 607명을 감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버 역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기본급을 포기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고 또 다른 차량 공유 기업인 리프트도 982명을 일시 해고하는 등의 결정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대 숙박 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는 역시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소속 직원의 25%인 1,900여 명을 감원하기도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공간을 함께 공유해야 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아마 직격탄을 맞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공유 경제가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을까요? 왜 공유 경제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지금부터 공유 경제를 조금 더 본질적으로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노벨상 경제학 부문 첫 여성 수상자인 엘리나 오스트롬이 주창했던 협동조합은 우리가 주장하는 공유경제의 장점과 닮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협동조합은 스스로 협동과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서로 협동조합을 통해 효과적인 자원 공유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미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디지털 경제가 확대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협동조합과 같은 방식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누구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협동조합에서는 공유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공유 가치 한계 효용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터넷의 발달로 공유 비용이 제로에 가까워지게 되고 공유 가치는 네트워크 효과로 급속도로 확대되게 됩니다. 이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유 경제가 확대되면서 우리는 협동조합의 비극을 넘어서 오스트롬을 넘어서 공유 경제 시대가 개막됐다고도 이야기합니다. 플랫폼에 관한 설명은 조금 이후에 더 자세히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유 경제는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과거 공유 경제는 생산 측면에서 부족한 노동을 확보하기 위해서 집단의 힘을 빌리거나 소비 측면에서 공동 구매를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는데요. 우리나라 경우 사만시대에 두레가 있었고요. 고대에도 존재했었지만 조선시대에 상인들의 조직인 부보상도 있었고 유럽 중세시대엔 길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 위기 때 촉발된 실업자의 증가 그리고 가처분 소득의 감소, 시장의 역기능과 지나친 소비주의에 대한 성찰로부터 공유경제가 확산되었다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공유경제가 과거의 공유경제와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혁명을 거쳐서 4차 산업혁명이 태동하고 있는 지금의 공유경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과거의 공유경제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2차 산업혁명에서는 오프라인은 중심의 물질혁명이었었어요. 소유경제가 전체 99%를 차지하고 나머지 1% 정도가 공유경제를 차지하는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3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인터넷 서버 기반의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정보의 공유가 실현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미 온라인 기반의 플랫폼으로 정보 공유의 비용이 제로에 가까워지면서 오픈소스와 온라인 플랫폼의 활성화는 사회적 가치를 증대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는 O2O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공유경제가 급속도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고 디지털 전환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응 전략과 기업 생존 전략으로 내세우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플랫폼 기반의 공유 경제가 확대될 것이라고 보는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디지털 경제가 앞당겨지고 4차 산업혁명의 티핑 포인트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즉 다시 말해 코로나가 촉매제 역할을 해서 더 빠른 속도로 공유 경제가 진화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공유 경제들이 계속 확대되어 갈 것인가, 계속 진화되어 갈 것인가는 공유 경제의 본질을 조금 이해하는 정의를 통해서 볼 수 있겠는데요. 저희 연구기관에서는 공유경제 큐브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공유경제란 경제 요소를 공유하여 가치 창출과 비용 감소를 이룩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를 내렸고, 공유경제에서 공유하는 요소란 정보, 물질,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인간 관계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정보의 공유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오픈소스의 개발과 활용이 연결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익숙한 공유 활동이죠. 물건과 공간의 공유는 플랫폼을 통해서 생산과 소비가 연결되고요. 관계의 공유는 SNS와 같은 플랫폼으로 연결되는데, 이것을 3곱하기3의 매트릭스로 그려본 모델이 바로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지금의 현재 트렌드와 관점에서 다시 살펴본다면, 공유경제는 유선 인터넷의 도입으로 정보의 공유가 확대되기 시작했고, 무선 인터넷의 발달로 물질의 공유가 급속도로 확대되기 시작하고, 이제 관계 공유까지 가능해지면서 일자리의 분해와 융합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정보의 공유는 기터브, 아파치 등과 같은 오픈소스 플랫폼들이 주요 사례가 되겠고요. 물건의 공유는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 주차 공간의 공유 서비스인 모듈 주차장, 여행용품의 공유 서비스인 빌리쉐어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관계의 공유는 위시캣, 크몽, 부산사람, 온라인 지식 서비스인 산타 등이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혹시 공통의 키워드를 발견하셨을까요?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언급됐던 키워드는 바로 플랫폼이었는데요. 우리가 살펴본 공유 경제는 모두 바로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공유 플랫폼 경제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플랫폼의 본질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플랫폼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인수분해입니다. 3개의 X를 1개로 대체하여 2개의 X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는데, 예를 들면 공항을 공유하면 비행기 노선마다 공항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어 새로운 노선들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플랫폼에서는 효율과 혁신이 융합될 수 있게 됩니다. 공통 요소의 반복 사용을 통해서 불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줄일 수 있게 되어 비용은 줄어들고 혁신이 촉진되게 되는 것이죠. 인터넷이라는 웹 기술의 등장은 플랫폼의 등장을 촉발하게 되는데, 유선 인터넷의 등장으로 PC와 인간이 연결되면서 10억 명의 사용자를 창출했고, 이를 통해서 콘텐츠를 공유하는 온라인 플랫폼들이 만들어졌고요. 무선 인터넷의 발달로 인간을 SNS로 연결하면서 20억 명의 사용자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한 소셜 플랫폼에서 콘텐츠와 서비스를 공유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물 인터넷으로 인간을 사물과 연결하면서 280억 개의 사물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O2O 플랫폼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공유하게 되면서 공유 플랫폼은 이렇게 계속해서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플랫폼에서 공급자와 소비자, 그리고 참여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네트워크 가치가 증가하는 특성을 보이는데요. 이를 네트워크 효과라고 합니다.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플랫폼의 본질은 바로 코로나 이후 공유경제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 배경과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O2O 기반 플랫폼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다양한 참여자, 소비자들이 참여가 확대되면서 더욱더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계속 생겨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당연한 전망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플랫폼 기업들이 최근 플랫폼 사업자에게 주요 데이터가 집중이 되면서 시장을 독점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은 이러한 흐름에 새로운 변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개별적인 객체 간의 거래를 직접 연결해 주게 되는데요. 블록체인은 이러한 흐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 주고 있는 거죠. 데이터를 중앙 서버에 모으지 않고도 네트워크 참가자가 개별적으로 분산 저장하기 때문에 중앙 관리자가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계약을 활용한다면 단순히 데이터의 공유만이 아니라 실물 자산의 공유 및 서비스 분야에서도 이를 확산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보시는 라주즈라는 스타트업은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차량 공유 스타트업입니다. 우버와 비슷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주즈라는 자사의 암호화폐를 개발하여 이를 통하여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공유 경제는 체감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공유 경제 사례들을 지금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미 정보와 데이터의 공유는 우리에게 익숙한 공유 경제 유형인데요. 코로나 이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데이터 개방과 공유로 새로운 가치들이 계속 창출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개방과 공유가 확대되면서 대규모의 유전체를 분석하고 오픈소스로 코비드 그래프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고 사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로 오히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질 공유의 확대 부분인데요.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화상회의 등 업무 방식의 변화가 있게 됐는데요. 이제 더 이상 근무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오피스가 각광을 받게 되었는데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입점 문의와 수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언택트 소비가 늘어나면서 배달앱 이용량이 늘고 공유 주방의 초기 비용이 낮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자영업자와 음식점 창업자들의 수요가 늘고 있는데요. 코로나 전보다도 매출이 1월 대비 3월의 매출이 24%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로 재택근무, 유연근무가 확대되면서 일자리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프리랜서 1인 기업과 긱워커들이 부상하게 되면서 긱이코노미가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재능 공유를 하거나 프리랜서 시장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역 기반으로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공유 경제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악화되면서 올 하반기에 중고 거래가 더욱더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당근마켓의 성장 배경은 사실 지역 거래 기반이라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 당근마켓은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직거래 방식을 권장하는 시스템으로 출시 초기에는 기존의 중고 거래 앱에 익숙했던 이용자들로부터 그다지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외출을 자제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중고거래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 때부터 높아진 상황이고 특히 지역 내 거래가 핵심인 당근마켓의 특성이 아마 이번 사태와 잘 맞아떨어진 것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근마켓은 향후 국민 장터, 그러니까 중고거래 앱의 성장을 넘어서 지역 생활 커뮤니티의 역할을 맡아 지역 플랫폼으로 성장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매출 감소나 폐업의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경영 위기에 몰린 전통시장의 위기 극복을 위해 공유 플랫폼 서비스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플랫폼 업체와 손을 잡고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 모델들이 구축하고 있는데, 즉 다시 말해서 전통시장의 디지털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의 생활권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는 동네로 좁혀지게 되었는데요. 지난 4월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때 오프라인 소비가 굉장히 줄어들었지만 홈라운드, 즉 집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비는 오히려 늘어났다고 하네요. 우리는 동네, 로컬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유경제 기반 도시재생 스타트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사례도 바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유경제 그리고 부산의 기회와 가능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이 세 가지를 한번 제시하고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째, 부산은 도시재생 사업을 굉장히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2030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마련하기도 했었죠. 부산 지역 사업 전략과 연계하여 공유경제와 도시재생을 결합한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산의 핵심 역량은 관광, 물류, 해운, 콘텐츠가 있는데 이를 공유경제 좀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공유경제 소셜 커뮤니티가 확산된다면 부산 시민들의 공유경제가 좀 더 확산되고 공유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코로나는 위기였지만 공유경제는 부산 지역 경제 발전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부산 공유경제 도약을 기원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K선 창조경제연구회의 김혜지 연구원님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유경제와 부산이라는 주제로 아주 멋진 발표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우리 김혜지 연구원님께서는 부산형 공유경제 정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연구 용역으로 참여하신 바 있어서 우리 부산의 상황에 대해서 더욱더 잘 이해하고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발표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발표를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쇼앤셀 영상 문화 쇼핑의 선두주자 비덕션의 강동호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준비하신 주제가 코로나19의 변곡점, 공유경제 시대 비대면 커머스는 어떻게 변화 그리고 성장할 것인가라고 합니다. 그럼 강동호 대표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발표 자리가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런 특별 세션을 만들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간 내 좋은 자리 함께해 주고 계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쇼퍼블 컨텐츠 플랫폼 비덕션 강동호입니다. 비대면 시대가 벌써 6개월을 넘어 1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이런 상황이 많이 나아질까요? 나아져야겠죠? 이러한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해 선배님들은 더욱더 냉정하고 현명하게 판단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팬데믹은 충분히 악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업적, 사회 변화적으로 볼 때 악재라고만 하기에는 좋은 발전도 많이 있지 않을까요? 이번 일로 많은 분들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상황에 대한 이해를 자세하게 분석해 주신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 김영석 소장님의 말씀을 차용하려 합니다. 기본적으로 비대면은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제공되어 왔다. 팬데믹으로 인해 겪은 것은 방향이 아니라 속도이다.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을 선택한 건 그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는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대면을 선택한 이유 중 또 다른 하나는 우리는 너무 바쁘다는 것. 집 앞 마트를 갈 시간도 없고 신발을 사러 갈 시간도 없고 자동차 점검을 받으러 갈 시간도 없습니다. 심지어 세탁물을 받으러 갈 시간도 없는데요. 편리함입니다. 비용만 지불하면 얼마든지 이런 서비스들을 비대면으로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올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바꾸었다고 느껴질 수 있으나 사실 온라인 교육, 쇼핑, 숙소 예약, 배달, 세탁 서비스 이 모든 것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없던 것들이 아닙니다. 이제 배달의 민족 주문이 늘었다는 것, 이전에 배달을 시켜 먹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 세탁물을 수거하고 가져다 주는 서비스, 집 앞까지 신선한 제품을 배달해주는 마켓컬리. 우리는 이미 많은 곳에서 비대면의 편리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편리를 위한 비대면 커머스의 변화, 편의성, 편리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변화는 조금 급작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저희 비덕션은 유튜브에서 쇼퍼블 콘텐츠 영상을 제작해 상품 판매를 합니다. 이 지역 소상공인과 이제 판매 전문 교육을 받은 유유자원 쇼호스트를 연결해서 영상 속에서 바로 구매까지 만들어내는 건데요. 이제 현재 제주 지역에서 여행 상품, 특산품 등 소상공인들과 컨텐츠 제작 능력이 있는 셀러, 쇼호스트들을 연결하여 라이브 커머스, 비디오 커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에게는 새로운 채널의 편의, 유유자원 셀러, 쇼호스트에게는 판매 수익의 편의, 소비자에게는 상품에 대한 구매 전환을 빠르게 하는 편의, 이렇게 쇼핑에서의 편의를 저희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팬데믹 이후 조금 더 제 서비스의 편의에 대해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중 첫 번째가 비대면 커머스의 변화, 라이브 커머스인데요. 라이브 커머스, 요즘 들어 부쩍 더 잘 보이는 단어입니다. 오프라인에서의 팔로가 어렵게 되니 온라인으로 많은 관심이 몰리게 되는데요. 이제 영향력 있는 셀러가 판매하는 상품의 구매 전환이 바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사실 과거에도 이번 온라인으로 판매는 계속 되어 왔습니다만 비대면 시대에 자신의 아이템을 더 홍보하고 싶어하는 소상공인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오프라인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소비자는 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소비자는 제주 여행지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던 특산품, 기념품들을 집에서 편하게 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셀러가 맛있게 먹어주고 소개해주는 상품의 매력을 느끼고 사장님이 직접 나와서 소개해주는 상품의 신뢰를 느낍니다. 이제 공유경제 커머스는 어떻게 변화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현대 공유경제가 가장 크게 부각된 이유는 기존에 존재하던 서비스보다 더 저렴하거나 편리함이 주는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에겐 택시의 불편함을 해결하려 한 우버나 카카오 카풀이 지지받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 공유경제의 큰 기축을 잡고 있던 기업들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에어비앤비, 우버, 위워크, 공유경제의 핵심 중 하나인 접촉을 극복하는 대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제 에어비앤비 온라인 체험 서비스를 이렇게 만들어냈고 전문가와 바텐딩 체험, 커피 만들기 체험, 가상 자전거 투어 등을 통해 온라인 화상이 줌을 통해 제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청결 프로그램으로 해서 첫 번째 이제 청결도 부분에 최근 평점이 4점 이상, 그리고 게스트가 퇴실한 후 24시간 이상 지나야 새로운 게스트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이런 고객에 대한 신뢰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버는 이제 승차 공유 서비스에서 손실을 음식 배달 서비스인 우버이트, 공유 모빌리티 업계는 음식 배달 서비스나 물품으로 이렇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은 한번 편해지거나 익숙해지면 다시 돌아가기 힘들잖아요. 차가 있다가 없어진다거나 집 앞 마트를 갈 시간이 없어 생기는 불편함처럼 사소함을 해결해주는 대체제는 반드시 등장합니다. 이제 비대면과 공유경제는 이미 ICT 기술로 잘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업계 경쟁자 대비 ICT 기술을 활용하여 이제 전체 플랫폼 참여자들과 상호 간의 피드백을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고객의 편의를 신경 써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파킹 클라우드인 이 공유경제 주차 공간을 이제 만들어내시는 분인데 그 가치의 연결로 고객의 편의성 증진이라는 슬로건으로 회사를 운영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강호찬 넥센 타이어 부회장님이신 이번에 비대면 타이어 방문 서비스를 설명 중에 소비자 관점에서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고객의 편의성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대면이 추구하는 속도는 얼마나 더 빨라질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는 소비자의 편리를 위해서 어떠한 방향을 잡아야 할지 더욱 고민하려고 합니다. 극복하거나 인정하고 소비자에게 그 필요성과 충분성을 인정받느냐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새로운 몸살을 앓고 있는 공유경제 업계가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공유경제 업체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더 큰 공유경제 생태계를 창출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덕션의 강동호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셨는데요. 특히 발표 내용 중에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바뀐 것은 방향이 아니라 속도이다라는 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19의 변곡점, 공유경제 시대 비대면 커머스는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표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세 번째 발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해 주실 분은 한컴 모빌리티의 현재용 대표님이신데요. 현재용 대표님께서는 IoT 기술 기반 공유주차 솔루션 제공 전문 기업인 한컴 모빌리티의 공동 대표로 계십니다. 네, 오늘 비대면 공유주차 파킹 프렌즈 서비스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현재용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한컴 모빌리티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현재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발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경제 서비스의 한 가지인 공유주차 서비스의 파킹 프렌즈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하게도 도시의 경우에 요즘 스마트 시티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서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과 높은 삶의 질을 창출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시티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도시의 문제 네 꼭지의 경우에는 교통, 에너지, 재난 안전, 공공 서비스 네 가지 꼭지가 되겠는데요. 이 중 교통 문제의 경우에 공유경제 서비스를 통하여 일정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40년 동안의 대한민국의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출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에 전전자 교환기가 개발이 되면서 전화 보급이 본격화됐고요. 90년대에 들어와서 이동통신 서비스까지 등장하면서 아울러서 PC통신 서비스도 개시가 됐습니다. 이때 등장한 게 인터넷 접속 서비스인 ISP 사업자들이 등장을 했고요. 아울러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 휴대폰이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월드와이드웹의 탄생으로 브라우저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고요. 아울러서 네이버를 필두로 한 포털 사업자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대에 LTE가 상용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이 보급이 확산이 됐고요. 아울러서 SNS 사업자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카카오가 될 수 있겠고요. 2020년대 현재 시점에서는 모바일 이동통신의 경우에 초저지연의 통신이 가능한 5G 시대를 열고 있고요. 아울러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AI 서비스들이 등장을 하면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공유경제 서비스가 하나의 새로운 서비스로 등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더스트리 4.0의 경우에는 제조산업 분야에서 지능형 자율 시스템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요. 아울러서 제조산업 분야는 로봇을 기반으로 한 기본적인 노동 소득을 통한 부분, 한 직장 내에서 안전한 안정적인 소득을 취할 수 있는 형태의 경제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코로나 시대가 접어들면서 서비스 분야에서도 비대면, 비접촉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제조산업 분야에서 노동을 기반으로 한 소득이 불가능해지고 있는 거죠. 아울러서 한계비용, 제로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최근에는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한 공공재정정책이 확대됨으로써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하는 형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도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하는 공유경제는 확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공경제 서비스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교통 분야에서 우버를 들 수 있겠죠. 우버의 경우에는 자산을 공유하는 측면에 더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 입장에서 보면 노동력까지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로서 실제로 이익적인 측면에서 제공자 측면에서 이익의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거는 이제 공유 사무실의 형태죠. 위워크의 경우에는 사무실을 임대해서 재임대하는 형태의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코로나를 통해서 비대면 비접촉 관련된 서비스 측면에서 봤을 때 한계가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공유경제 서비스의 성공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에어비앤비마저도 최근에 여행 산업이 타격을 입으면서 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시 좀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주차면의 경우에는 사람 생활 공간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차면의 공유 부분은 연평균 14%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킹 프렌즈 서비스의 경우에는 유유 주차면을 시공간을 나눠서 쓰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교통 문제에 있어서 운전자들이 목적지까지 이동을 할 때 약 20%가량을 주차장을 찾는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도시 문제의 매연이라든가 환경 문제의 요소가 자동차로 인한 매연의 발생이 주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20%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측면을 살펴보면 도시의 교통 흐름을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탄소 배출량도 20%가량 절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파킹 프렌즈 서비스의 경우에는 주차장을 소유하고 있는 공급자와 주차면을 사용하려고 하는 수요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차 공간의 공급자의 경우에는 정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주차면, 그리고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차면, 그 다음에 부설 주차장들을 플랫폼에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쉽게 예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경우에는 주차면에 대한 상태 정보들을 취득함으로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주차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되었고요. 사용자 입장에서도 빈 주차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예약해서 점유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탄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킹 프렌즈 서비스의 경우는 주차면에 대한 유유면에 대한 정보들을 취득하고 있고요. 데이터가 쌓임으로 인해서 각 공간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주차장의 경우에 이 화면에서 보여지는 부분을 살펴보면 약 38년 중에서 약 전체적인 모든 시간대에 걸쳐서 약 40%에서 50% 정도가 유유면으로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차장을 40%에서 50% 정도를 공유함으로써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정보를 취득하게 됐고요. 이런 부분들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울러서 주차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지역별, 그다음에 시간별, 요일별로 유유면에 대한 정보가 취득이 되고 있고요. 이런 측면을 AI를 이용해서 각각의 주차면에 대한 상태 정보, 그다음에 지역별의 교통의 흐름, 이런 것들이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시간별, 요일별에 대한 주차장 목적지에 대한 추천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의 레벨 5의 자율주행 시대가 열릴 텐데요. 이 경우에 자율주행 레벨 5가 가능해지려면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인프라하고의 통신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자율주행차의 경우에 가장 효율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도로상에 존재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노상주차장의 각각의 주차면에 대한 상태 정보를 지능형 자율주행차와 다이렉트로 통신하게 함으로써 인프라 기반의 자율주행 시대를 열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각각의 지자체의 경우에 데이터 기반의 주차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용자 입장에서도 쉽게 주차면을 찾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절약함으로써 시공간을 나눴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에도 지금 공유주차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를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파킹 프렌즈가 공유경제 서비스의 주차 공유 사업으로서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주차 공유주차 서비스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발표자시죠. 한컴 모빌리티의 현재용 대표님께서 오늘 비대면 공유주차 파킹 프렌즈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공유경제를 대표하는 세 분의 발표를 연이어서 만나보았습니다. 네, 어느덧 특별 강연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코로나19와 함께 공유경제의 방향성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특히 줌을 통해서 준비된 이번 강연은 발표하시는 발표자분들께서도 정말 준비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화면을 통해서 전달되는 연설을 보니까 정말 특별하고 신기한 경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표해 주신 대표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특별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이틀 동안 진행되었던 제2회 부산 공유경제 포럼. 이제 아쉽지만 마지막 인사를 여러분들께 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국내 공유경제 활동가들의 강연과 발표를 통해서 부산의 공유경제의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 인식의 제고와 더불어 확산을 위해 마련된 제2회 부산 공유경제 포럼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제2회 부산 공유경제 포럼 모두 마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박은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